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 시절의 그 전세 가격 폭등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 알고 계신 주제들이 그때 다 튀어나오고요. 부동산 정책,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00% 그냥 공감이 됩니다.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빠쇼 부동산 핫이슈.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이네요 벌써.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혹은 이제 시장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활동들을 거의 20년째 해오고 계신 부룡 신형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룡입니다. 제가 이제 부룡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년에 중요한 행사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대선에 양대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공약을 가지고 한번 내년 시장도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동산 역사가 한 50년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가 그중에서 좀 부동산 정책이 의미 있게 나왔던 것이 전 제 기억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그 대통령 시절 3조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3조 호황. 네, 3조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예요. 사실상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였었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상황이었고 그 시절의 그 전세 가격 폭등 때문에 가족들이 자살한다거나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5대 신도시 공급. 그리고 200만 호 공급.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5년이란 임기 안에 다 만들겠다는 진짜 엄청난 공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그 다음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편안함을 만들어줬던 92년도 이제 분당이죠. 분당 입주 이후 계속해서 몇 년간 입주하면서 그 많은 공급 물량이 결국 그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줘서 부동산 시장을 관심을 안 갖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규제 정책이 노태우 정책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위헌 소송이 나온 것까지. 그래서 완화만 했을 것 같은 정부였었는데 규제도 가장 강하게 했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네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갑자기 저도 생각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게 됐던 바로 그 시점도 바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노태우 대통령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약과 그 정책 부분들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처음 등장한 공급 폭탄. 공급 폭탄. 네. 사실상 90년대 후반까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좋은 공급 폭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김영삼 대통령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정도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가 93년부터 거의 97년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오는 시점이 이제 97년 말인데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별 얘기할 게 없는 시기. 다만 이제 그 시절에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준농림지라고 해서 농림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용인 같은 곳이 그 용인 보면 수지나 그러면 산 밑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하는 그 기초를 만들었던 게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했던 대통령이기도 해요. 이후에 난개발을 어떻게 촉발시키게 되는 준농림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허용했던 그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의 부동산 정책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공짜 점심.
공짜 점심이요? 점심.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이 던져놨던 네. 부동산 정책으로 네.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네.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어떻게 보면 그때 뭐 금융실명제 이런 게 그 당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때 IMF랑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들이 나왔었나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그동안 있었던 관련된 모든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완화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라든지, 분양권 전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통 표현하는 네. 그거를 97년, 98년 그 당시 했던 분양가 자유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라 하면서 가격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 활성화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대통령한테도 또다시 어떤 짐을 넘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역대 정부 중에서는 가장 완화 정책이 정말 심할 정도로 많았던, 규제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치고 완화였었어요. 닥치고 완화.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닥치고 완화였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것까지 했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 부분까지도 뭐 다 포함해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완화를 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그 시기를 만들었던,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빌딩들도 뭐 해외에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막 어린 마음에 관심을 막 두고 있는데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왠지 부동산이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풀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명약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이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금방 말씀드렸지만 닥치고 완화. 네, 닥치고 완화. 이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계속 저를 이제 나이를 올려주시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나요? 그때가 이제 2003년부터 시작돼서 2007년, 8년, 네. 7년까지 임기였으니까 네. 그렇게 할 때까지 말 그대로 이분은 그냥 반대였어요. 닥치고 규제. 닥치고 규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지역,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이 올라가는 장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금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12구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831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각종 규제들, 요즘 알고 계신 규제들이 그때 다 튀어나오고요. 요즘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종부세도 그때 나왔던 얘기였던 거죠. 종부세가 이때 처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종부세의 어떤 규제 정도는 약한데요. 없었던 거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굉장한 충격을 줬던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그때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그때 그 규제도 역시 지금하고 비슷한 게 분양권 금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슨 지역 규제, 조정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때 투기 지역, 투기 가지고 처음에 났던 거잖아요. 네, 그때도 그걸로 규제를 하면서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랑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규제를 심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좋게 했나요? 나쁘게 했나요?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줬죠. 이걸 좋게 나쁘게라고 표현하면은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적정하게, 또는 이제 약간 그 구멍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간 피난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닥치고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던. 그래서 역시 그때도 규제 지역을 갖다 점점 확대하면서 사람들이 옆으로 퍼져나갔었고요. 그 당시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피를 할 수 있는 전략, 뭐 증여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 뭐 약간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일종의 풍선 효과.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무조건 꽁꽁 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돌파구, 그다음에 숨구멍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도 필요했었는데 그때도 그걸 하지 못해서 오히려 집값은 더 많이 오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됐죠.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지금하고 또 비슷해요. 후보가 이명박 후보, 양대 산맥이었던 게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 예,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이 두 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규제를 했으니까 그 정책을 이어받은 정동영도 약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정동영 그 당시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도세 완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물론 뒤집지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이명박 후보랑 너무나도 표 차이가 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도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전부 다 완화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당시 선거 이후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기사 내용 중에 누가 되던 부동산 훈풍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그때같이 규제가 아니니까 풀어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부동산 훈풍이 아니었죠. 200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남도 빠졌다. 버블 세븐 지역들이 다 빠졌다. 뭐 용인 같은 경우는 40% 빠졌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퉁쳐서 얘기하는 건데 2009년도에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강남을 기준으로 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두면 또 누군가는 그 상황을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결국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 부분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아, 완화를? 잠시 뒤로 미루고요. 적극적으로 밀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 대책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남 이사, 그다음에 고양 원흥, 뭐 그다음에 강남 세곡이라든지 우면이라든지 이런 보금자리 지구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했잖아요.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대규모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는 정책. 문제는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훈풍이라고 얘기했던 그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시장 자체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침체기가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대와 달리 용도산이었다. 야, 이거 이명박 정부가 은근히 이게 좀 앞뒤가 다른, 그것도 좀 드라마틱한 시장이 전개됐던.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너무 상승하는 것도 좋지 않는 거는 그게 야당이나 여당이 똑같을 거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승세, 그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무언가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떡을 던져주는 경우 또다시 불이 붙을까 두려웠던 그 정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또 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2008년 초반에 그 당시에는 워낙 지방주택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거와 좀 유사하게 지방을 좀 풀어줘요. 뭐 예를 들면 미분양, 그다음에 이 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라든지. 양도세가 면제예요? 예, 면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대와 달리 떨어졌다. 그때부터 지방장은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두산이었다. 용두산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냥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부동산 좀 특징, 공약이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전세 가격 상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세 가격 상승. 이전 정부가 이제 어쨌든 예상보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느낌이 없었고, 지방에는 많이 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었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침체장이 오래 이어지니까 부동산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대중들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실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있는 수요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됐던 공급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경제부총리였죠. 최경환 부총리. 초이 로믹스라고. 네, 초이 로빈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다른 건 아무도 기억 못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빚내서 집 사라. 네, 그 멘트를 그분은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네. 정책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결론을 내리면은 빚내서 집 살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빚내서 집 사라. 다시 말하면 또 어게인 김대중 정부. 어게인 김대중 정부. 예,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요. 당은 달랐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책과 거의 유사했다. 네, 왜 그러냐면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율화라고 하는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건설사로 하여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인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제 기억으로 2014년 9월 1일 9.1 부동산 대책입니다. 맞습니다. 예. 9.1 부동산 대책 때부터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요. 그해 연말에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3법이에요. 그 부동산 3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들어가 있었죠. 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혹은 완화. 예, 그리고 그때 전후로 해서 바로 분양권 전매 금지 부분을 뭐 6개월 지나면 해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주면서 다시 시장의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됐던,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로 넘어오는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LTV가 70%가 됐어요. 네, 맞아요. 집 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대출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특이했던 건데 3개의 구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3주택을 그렇죠. 허용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부동산 3법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대놓고 찍어준 거와 같은 상황이었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나요? 어땠나요? 뭐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불이 붙었죠. 물론 마중물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항상 이 활성화가 되면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정부가 네.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절에 2016년 11.3 대책. 11.3 대책. 네, 11.3 대책이 제 기억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책이었어요. 그때 처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죠. 그렇죠. 김대중 정부 후반에 규제책이 좀 나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후반부에 규제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규제에 대한 영향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정책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공약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게인 김대중 정부. 어게인 김대중 정부. 네, 100% 그냥 공감이 됩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러면 어떤 공약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 다 전월세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상승 부분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LTV, DTI 규제, 조정 지역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타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8.1 대책 기억나네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이었다고 하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2 대책 이후에 또 계속 나왔잖아요. 25번까지 세고 그다음부터는 안 됐습니다. 이제는 무슨 대책이 몇 번째인지 이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네. 문제는 너무 역대급이다 보니까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물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그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많은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퇴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았거나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 심리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규제로만 갔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작용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그 당시에 발생됐던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약간 상승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그대로 갖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발생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답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쉽다 정도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들과 정책들을 다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거 자녀분들하고 같이 돌려보세요. 네. 이건 어른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왜냐면 경제 공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확정이 됐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님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여당인 네.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들이 나왔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 공약을 봤더니 국토 보유세예요. 네. 이게 뭐예요? 사실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한 실체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어쨌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부유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저는 이 부유세라고 하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의견이지만 네네. 과연 이분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 갸우뚱한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종부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결하고 뭔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그 앞단에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다. 뭐 대통령이 만약 되신다면 바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사전 정리 작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에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도 명확히 설명 안 하셨거든요. 네. 이것들을 다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통일하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었고 재산세 이외에 이걸 또 추가적으로 걷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종부세를 없애고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좀 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한 분은 조금 그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었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도 좀 완화했다라고 또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또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젠다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신 거고 종부세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부유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부유세죠. 예, 근데 또 부유세라고 말하는데 거기 또 몇 가지 모순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동네에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어정쩡한 동네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면 이게 과연 부유세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고가 전세는 또 완전히 또 배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종부세 모호함볼이 발생된 상태에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무언가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던져버리게 되면 또다시 시장의 혼란이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보유세라는 거를 장기적 방향으로 두고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금리 인상 되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뭐 외국의 미국의 사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토보유세를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지켜야 될 경제적인 그 시장 안정. 그렇죠. 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서도 강남의 상승, 뭐 급등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정책을 뒤로 접었고 노태우 대통령 중에서 얘기 중에 하나 보면 중간평가 받겠다라고 했던 거를 슬그머니 접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던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이 국토보유세는 조금 많지 않을까. 대통령 그 선거 지연까지는 약간 완화 쪽에 그 서민들을 위하는 또는 기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양도세 완화, 뭐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던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0억으로 일단 올랐거든요. 그건 확정이 된 것 같고 지금 다주택자들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겠다라고 뉴스가 발표된 상태에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제 생각에는 거의 주 단위로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국토 보유세가 언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속상한 내용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칼집에다 다시 칼을 꽂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 나눈 게 뭐냐면요. 공급이었어요. 거짓말처럼 두 분 다 250만 원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양당 후보가 숫자가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의도적으로라도 차이를 두는데 250만 원 갈구를 건설하겠다고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주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이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50만 호를 공급하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200만 호,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이란 말이죠. 아마 그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의지 개수로 약간 250만 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공주도로 하고 있는 뭐 공공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3기 신도시도 있을 것이고 약간 내부적으로 파열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지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임대기간에 250만 호라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방향성이 잡힌 거는 맞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과 같이 급등장이 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될까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요, 공공주도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만 나왔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나마 확정된 게 이제 사전청약 같은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가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렸고 청약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거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입지가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엔 성공을 하셨잖아요. 가격이 2배, 3배 안 오른 데가 없죠. 네, 그렇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기다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거주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걱정보다는 내 거주의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만큼의 물량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팩트다. 그 시점에 내가 안정적으로 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가격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우리 빠숑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입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의 적은 그러니까 세금이나 대출이 아니라 공급 물량이에요. 네, 공급이 제일 큰 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자가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임차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6대4 비율이니까 40%는 임차 주택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대한 좀 의견도 좀 나눴단 말이에요, 두 후보가. 예,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89년도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들께서 보시는 임대차 그 3법의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나중에 안정화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89년에도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반대라기보다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확실히 200만 호 공급이 실제로 실행이 됐다예요. 임기 내에 그것도. 임기 내에 실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분당이 입주를 시작한 게 92년부터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89, 90, 91, 92, 3, 4년 안에 확실히 입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92년부터 그 이후에 계속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해서 한동안 불안했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는 만들어진 게 맞는데 89년 사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 등장해야 될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점에 늘어났던 공급에 대한 규모 부분을 보고 좀 다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0% 공감하는데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이 확정된 상태에서 1년에서 2년을 늦었던 거잖아요. 89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몇만 호가 들어올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시기도 맞진 않아서 이게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중간에 붕 뜬 시간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임차 희망세대 같은 경우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 물량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또는 이제 그거에 나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여기서의 팩트는 공급이었다. 공급이었다. 네, 그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 좀 판단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뭐 제가 또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2 요거를 종전 2년으로 4년이나 2년으로 환원하겠다라고 공약에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후보 쪽은 확실한 이거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당에서는 뭐 4+4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2+2에서 2로 환원되는 거랑
4+4로 좀 강화가 되는 거랑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잔머리를 더 늘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잔머리를.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1차원적인 발상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그것에 대응하는 대중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4+4가 됐을 때 결국에는 이것에 가장 큰 타격을 입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분명히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들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월세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둘의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 방향에 의한 다른 거에 대한 부작용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마지막으로 좀 내년 선거를 보시면서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바란다? 아니면은 뭐 두 후보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시겠죠.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지만 본인들이 얘기해 주셨던 그 각종 정책들 공약들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튀어나올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판단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고 내 집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세든 월세든 좀 마음 편히 좀 고를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은 굉장히 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얘기인데 재밌고 알기 쉽게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출연해 주셨고 많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와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파쇼 부동산 핫이슈.